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시민운동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대용 기자님, 전진환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대용 기자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뉴스타파는 언론기관이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성격도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후원 회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매달 이제 후원회비를 내주시는 그런 정기 회원이 한 34,000여 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일시 후원으로 회원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력과 자본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파헤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뉴스타파가 굉장히 좀 작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회원이 늘었던 계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 어떤 첫 번째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제일 큰 계기가 된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제일 컸고요.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준 단체인가요? 그때 한 2주 만에 한 2만 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그 비자금 폭로 했던 그 이제 조세도 피처 폭로 때도 늘었고 또 세월호 때도 많이 늘었고 이렇게 계기가 있습니다. 이건희 때도 늘었고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타파는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단체인 것 같아요. 3만 명이 넘는 후원회원들이 언론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제가 볼 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지어 광고도 받지 않고 또 오직 후원금으로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사실 광고만 받지 않아도 상당히 이렇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광고를 실제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나요? 광고를 저희가 받을 일이 없죠. 만약에 저희가 광고를 받아서 운영을 했더라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수는 없었겠죠. 삼성이 사실은 대한민국 가장 큰 광고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그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희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정부나 기업에서도 지금 뉴스타파가 이런 보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이렇게 항변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건가요? 항변은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항변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반론을 구합니다. 저희가 중요한 사실을 확보했을 때 당신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반론을 요구하면 반론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반론을 하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보도가 끝나고 난 뒤에 꼭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언론 중재나 소송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당시에 그 사람이 반론을 피했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광고를 끊거나 아니면 출입처를 제한한다든지 정보 기자들 회식에서 뺀다든지 이런 압박을 많이 했었는데 네. 뉴스타파에는 지금 그런 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네, 기성 언론들을 상대로 한 그런 제재 수단들은 뉴스타파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혀 그런 건 관계가 없죠. 정말 대단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저희들의 네, 그 전진환 소장님도 시민단체에서 정말 오랜 시간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가 살아남으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독재 정권이나 이런 때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뭘 하나 이렇게 딱 주장을 하면 독재 정권 물러나라.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옛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권력을 막 휘두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팩트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해야만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실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받을 때 스스로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 받은 자료가 이렇게 보도되면 시민단체들의 성과물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의 성과물이 됩니다. 좀 어렵더라도 시민단체에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또 소송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면에서 뉴스타파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민운동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자 또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타파의 이제 탐사 보도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건요, 집요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정밀한 분석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탐사 저널리즘과 함께 이 데이터 저널리즘이 바로 뉴스타파의 두 가지 기조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이제 데이터가 진실을 가리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이제 수시로 바뀌는데 그 말을 모아서 워드 클라우드, 말 구름 형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도 변함없는 진실을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기자분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뭐 사례 한두 개 들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이제 사례라면은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2012년 대선에 개입했던 그 사건의 증거들을 트위터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글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28만 건을 모았어요. 그 28만 건을 모았는데 글을 작성한 사람과 글을 퍼나른 사람을 나눠가지고 글을 작성한 사람을 추출해낸 다음에 그 작성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 기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사람 하나하나 물어봐서 확인해야 될 텐데 국정원 직원들이 입을 닫아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확인한 다음 그 관계망들을 분석을 해서 보여줌으로써 당신들은 꼼짝없이 증거 잡힌 것이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국정원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원세훈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남긴 흔적들을 가지고 중요한 진실을 얼개를 그려내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보수 정권은 왜 그렇게 정보 공개 선고를 싫어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기자님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를 때까지 그 정보 공개와 관련된 정책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된 게 2008년 때부터죠. 그때가 이명박 정부 시작 때부터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가 뭔가를 잘 안 보여주려 하고 또 취재하기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된 정보 공개 처리 건수를 한번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7년 노무현 정부 2007년 때부터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정보 공개 청구 건수가 폭증을 했어요. 그만큼 국민들의 정보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공개는 2배밖에 안 늘었고요. 오히려 비공개는 오히려 30%나 늘어났습니다. 이의 신청도 2배 늘었지만 인용 건수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수치로만 볼 때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에 대한 수요는 아주 급증을 했는데 검찰은 더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것을 이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정권이 폐쇄적일수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무원들도 그런 정보공개법 절차를 어기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경향들도 더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때 박대웅 기자님이 전국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하신 걸 봤어요. 그때 모 검찰청에 공개율이 4%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공개를 안 한 거죠. 예,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공개를 싫어했습니다. 사실 뭐 4대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뭘 많이 이렇게 해 드셔야 되는데 이게 뭐 공개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죠.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또 희한하게도 정부 3.0이라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서 개방 공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개방 공유는 최순실한테만 개방 공유를 이렇게 했죠. 예, 제가 당시 그때 근무하던 정보공개센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받은 대통령 선물 목록을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모르게끔 이렇게 아주 어렵게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공개할까? 그건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개했던 자료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봤더니 최순실 씨 집에서 대통령 선물이 나온 거예요. 외국 정상들한테 받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물로 받은 것도 자기 걸로 챙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록이 안 남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방금 말씀하신 선물 받았던 내역에 대해서 공개됐던 목록을 좀 봤는데
사실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품명만 적어서 가나다 순으로 나열했던 그런 네, 목록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런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되는 그 공적 재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최순실 집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정말 놀랍거든요. 네. 실제로 외국에 이제 대통령들이 나가거나 또 외국 대통령들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 대통령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게 주는 거죠. 예, 거기에 보면 뭐 아주 고가의 물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대통령 기록 관리 전문위원인데 제가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가봤더니 대통령 선물을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일성 주석이 준 명함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그 아폴로가 달에 가서 채취해온 월석이라고 합니다. 그 월석도 있고 또 상위 군인들이 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상하 이렇게 코끼리 상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준 선물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기록관도 사실 한번 일반인들이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떤 선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는 기자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흔히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보 공개 청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니까 혹시 그런 활동 하시면서 불이익을 입거나 하셨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아마 이제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거는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한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뭐 납품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일을 전문으로 이제 원래 본업이 정보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제가 느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저한테 눈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눈치를 다 의식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춘천에 있었을 때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특히 강원도청을 이제 주로 많이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회사 선배가 툭 지나가면서 야, 요즘 와이프가 야근을 많이 하는데 알고 봤더니 너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이제 강원도청 공무원이신데 그 선배의 부인이 강원도청의 공무원이신데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그 이제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청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부인께서 계속 이제 그 복사기를 돌리시느라고 밤에 10시 넘어까지 뭐 이렇게 퇴근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뭐 제가 또 제 출입처가 아닌 또 다른 선배의 출입처에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뭐 흔히 뭐 나와바리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기의 영역을 침해했다고 그런 경우를 이제 좀 눈치를 좀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너 뭐 청구했다며 뭐 이러면서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를 빼면은 사실 정보공개 청구 때문에 제가 뭐 불이익보다는 취재에 도움을 받은 적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불이익은 충분히 뭐 감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기자들한테 나와바리라는 게 이제 기자들끼리만 얘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저 언어입니다. 예. 언어인데 일본 말이고 막 이제 좀 언어예요. 자기 영역이라는 건 출입처라는 거죠. 그렇죠. 내 출입처라는 거죠. 그게 참 좀 그 서울시 출입 기자가 종로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이상한 겁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같은 회사에 종로 경찰서 출입 기자가 있다면 그 종로 경찰서 출입 기자가 이제 그 해당 종로 경찰서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BC의 아무개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우리한테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입 기자가 있는데 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종로 경찰서 출입 기자가 서울시청 출입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출입처에 들었는데 좀 민망하더라. 나한테 얘기라도 좀 해주지 그랬냐? 뭐 이런 식의 자기 영역 과시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는 저는 뭐 눈치를 주기보다는 같이 취재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정보 공개. 저희 시민단체도 그래서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기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청구는 앞으로 기획 기사로 쓰자. 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해 나와바리를 따지지 않고 예, 정보공개 청구를 다 합니다. 저는 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민주주의에는 5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1단계가 뭐 투표, 그다음에 정당 후원, 또 시민단체 회원가입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2단계가 이제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단계와 2단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익명성이에요. 예, 자기가 집회에 나와도 사실 마스크 끼고 나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공개 청구는 제가 3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직접 청구를 딱 해보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하고 있다. 공무원들한테 소위 말해 찍히게 되는 거죠. 저도 한참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5, 600건씩 하면 제 파일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걸 물려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게 정보공개 청구가 굉장히 좀 공적이어야 되고, 이 사적으로 청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4단계가 이제 저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더 센 거죠. 주민 소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직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소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소환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면 본인들도 보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5단계가 이제 피선거권이죠. 사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게 이 5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룬 과정입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은 뭐 투표밖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누구라도 다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주민 소환 운동을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박대웅 기자님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3단계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뭐 가장 많은지는 뭐 검증된 정보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시작할 무렵부터 제가 이제 SNS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사회 뭐 참여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마다 SNS를 통한 투표 동료 운동을 해왔습니다. 뭐 그건 제가 취재하는 활동하고는 또 다르게 한 시민으로서 투표를 열심히 참여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뭐 투표 인증샷 같은 거 제가 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MBC의 경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파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 집회나 시위 이런 거 많이 나갔었죠. 그리고 또 뭐 3단계로 이제 정보공개 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더 문을 이제 걸어 잠글수록 민주주의에 역행을 하던 그런 정부들을 향해서 저 나름의 어떤 저항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실제로 문을 걸어 잠근다고 그러셨는데 이 정보공개법의 미국의 예칭이 뭐냐면 선샤인 액트예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걸 열어가지고 햇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공개 운동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 그 처음 시작된 정보공개 청구는 어떤 정보에 대한 청구였나요? 그 실제로 이제 정보공개법이 1998년에 시행이 됩니다. 예, 이거 참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13번째, 동양에서 최초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또 전국의 참여자치 시민연대라는 단체들이 예산 감시 운동을 이 정보공개 청구로 해보자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올해 보니까 올해 예산 통과된 거 보니까 470조란 말이에요. 이 470조 중을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로 다 감시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 추진비, 그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게 특수활동비거든요.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8,600억 정도를 썼는데 영수증 없이 돈을 쓸 수 있었어요. 영수증 없이 돈을 8,600억을 썼다.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돈으로 부적절한 곳에 다니기도 하고 서로 촌지를 주기도 하고 또 이 돈으로 마치 권력의 상징인 것처럼 비싼 데 가서 밥 먹고 예, 그런 걸 했던 것이고요. 그 뒤로 이제 또 환경정보공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지하철 미세먼지, 또 수질, 방사능 관련된 공개 운동들을 했었죠. 뭐 얼마 전에 저희가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가 우리나라 한국 수력원자원에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한수원에서 자기들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이 아니다. 공기업인데 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그때 청구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삼성에서 이렇게 그 삼성 반도체라는 하는 곳에서 이렇게 근로자가 하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알고 봤더니 백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혈병과 작업 환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라는 거를 이렇게 유가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공개가 되냐 마냐 이걸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뉴스타파에서 14년 무렵인가요? 그때 저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미국에도 있어요. 똑같은 공장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텍사스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반. 그래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근로 이제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원인을 이제 산업재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저희가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화학 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주정부의 정보를 네.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보공개 청구를 미국에 다 주립에 다 한 거죠. 네, 주정부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도 안 하고요. 내가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메일만 보냈는데 그냥 보내주더래요. 왜냐하면 이미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국민들, 미국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고요. 알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고. 근데 반도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화학 물질이 다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가 아마 제 피해자들한테도 한국 내 피해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추진비 얘기를 하려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예전에 이제 판공비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기관장이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래서 쌈짓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기관장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국민들의 예산을, 세금을 아껴 쓰는지를 볼 수가 있는 척도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강원도지사 같은 경우에 강원도청 안에 매점을 애용을 했었어요. 그 매점에서 하루에 300만 원어치 뭐 사 먹고 막 그래요. 과자, 음료수 같은 거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화하느라고 깡을 한 거군요. 카드 깡을 한 거예요. 네. 그 하느라고 이제 그 돈을 현금을 많이 뺏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기자들에게 촌지를 뿌린 것도 업무 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가 그랬었죠. 네. 예. 특히 이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비자금이나 뇌물 같은 경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감시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그 강원랜드 사장님께서 사실은 본인의 내연녀와 이 업무 추진비를 썼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우리 경향신문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 사실 이제 밝혀냈는데 314번을 썼더라고요. 예, 그리고 강원랜드 근처에 쓴 게 아니고 본인 집 근처에서 그렇죠. 예, 그 설해마을 근처였는데 위치가 확인이 되죠. 확인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의 예산을 공공기관의 예산을 자기 돈처럼 자기 내연녀하고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계속 벌어졌던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아마도 이제 언론인들이 그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유치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나 뭐 어린이집 단속 결과 그리고 급식 재료 원산지 공개 같은 것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최근에 제가 볼 때 정보공개 청구 운동에 지금 새로운 지금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공공기관에 있는 예산만 뭐 이런 것만 공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간에 있는 분야들이 이제 이렇게 청구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정보공개 심의위원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서 참여를 했었는데 단속 결과를 청구하는 거를 많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식당들이 쇠고기 원산지를 위반하는 업소 명단을 보면 그 업소 명단을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우리가 자주 가고 있는 식당인데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단속 결과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 보존기간을 지나서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가 유통기한을 지나서 갖고 있다가 단속한테 걸렸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그런 음식을 우리 아이가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그 자료를 공개하면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정보공개라는 게 결국은 공개할 이익과 비공개할 이익에 어떤 것이 더 크냐. 이 이익 형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치원 단속 현황. 유치원에서는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죠. 공개하는 것을. 근데 반대로 우리
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자료들을 공개해서 정말 문제가 많은 유치원은 퇴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보면 그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비공개 논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공기관이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 거고, 또 언론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판결에서는 본인이 이제 법인 자체가 아니다라는 항변을 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또 공개 청구를 해보면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비공개 논리 같은 거를 좀 미리 세워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직 MBC 기자셨잖아요. 네. MBC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영은 사형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공공기관은 아닌 거죠? MBC는 이제 상법상 이제 주식회사고요. 그리고 MBC의 직접 청구는 현재 법상, 정보공개법상은 좀 어렵고요. 대신에 MBC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예, 방문진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다 청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MBC 자료가 방문진이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정보공개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안 보여주려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논리를 이제 내세우겠죠. 영업 비밀 혹은 뭐 그런 논리를 들어서 아마 공개를 안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게 그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소송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이라는 건 또 이제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 공공기관들을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아닌 거고 포함이 돼야 공공기관인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는 실제 이제 준사법기구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절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본인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 좀 전에 소장님께서 그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좀 보고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정보공개 청구를 잘 활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정보공개 청구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를 청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일단 다른 사람이 뭐를 청구하는지를 보는 거, 이제 그렇게 제가 권유를 합니다. 우선 이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례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는 정보공개 청구의 달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공무원이십니다. 벌써 공무원이 됐어요. 이분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례를 이 단체 사이트에 그동안 이제 쭉 올려놨는데요. 송곳처럼 꼭꼭 찍어서 청구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환 소장이 설립한 정보공개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 역시도 정보공개 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보도를 하고 있고, 그 근거 자료로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기사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연대 물론 뭐 잘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생긴 세금 도둑 잡아라, 국회의원들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뭘 청구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금 도둑을 잡아라 이상석 씨는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에 행정소송, 정보공개 소송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도 무작정 비공개를 하면 이분이 소송을 걸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좀 시민들이 알아야 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껴도 참는 거예요. 저는 이 민주시민과 민주시민이 아닌 것이 바로 이 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치 이 참는 것이 뭔가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참지 말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예, 가령 여름에 길을 지나가다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막 떼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비켜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내 세금을 이 보도블록에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지난 5년 동안 몇 번을 뜯어냈는지, 어느 업체에다 맡겼는지, 얼마에 맡겼는지 이런 거를 과감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또 하나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약간 험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불신 검문을 많이 당해요. 예, 근데 불신 검문을 당했는데 하루는 제가 하루 저녁에 3번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무슨 살인 사건이 났다고 그랬는데 인상착의가 저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당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3번째 그 경찰관한테 항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3번째 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자료를 이렇게 꺼내 보더니 제가 3번 당한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내가 3번 당한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가서 뭘 했냐면 서울시의 각 지방 그 경찰서별로 불신 검문을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몇 번을 당했는지, 또 차량 조회는 몇 번을 했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연 640만 명이 불신 검문을 서울시 안에서만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신문 일면에 보도가 됐고 이렇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불합리한 일을 정보공개 청구로 승화시킬 때 이것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정보보다요, 정보공개 법상의 정보의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이제 정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공기관, 작성, 취득, 관리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종이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한 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을 수는 없겠지만 민간인 사찰을 하기 위해서 자기 수첩에 기록해서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도 중요한데요. 정보공개 청구할 때 시기를 안 쓰고 그냥 업무 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한다 이렇게만 공개해달라 이렇게만 쓰면은 공무원이 꼭 전화가 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의 이름을 또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라는 말을 잘 모르겠으면 기관장이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거라는 그런 설명을 좀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물 이름을 모르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기록물의 이름을 물어보고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초심자들이 정보공개 청구할 때 가장 자주 접하는 경우가 공무원들의 전화입니다. 흔히 왜 청구하셨어요? 라고 이제 묻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 청구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집요하게 그래도 좀 청구한 이유를 좀 알고 싶다고 계속 묻는다면은 정보공개법상의 청구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다 이렇게라는 점을 잘 부각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언제 어디서 누구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어떤 시기에 누가 생산한 것을 알고 싶은지 또 무엇 때문에 알고 싶은지 요걸 이제 정확하게 찍어서 청구할 때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저는 정보공개 청구 문구를 만들 때 1시간 이상 걸린 적도 있습니다. 요런 문구를 쓰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 가지고도 다 달라고 한다. 이런 것들인데 가령 제가 징계 내역을 달라고 하면 징계 내역을 그냥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어떤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징계 내역한 각 건의 사례를 기술해달라 이렇게 딱 씁니다. 근데 이게 징계를 왜 했는지 이거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징계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음주운전으로 0.1이 넘었는데 징계는 정직 한 달, 이러면 낫단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도대체 수치는 얼마가 걸렸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묻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업무 추진비 정보공개 청구라고만 하면은 사실은 4,6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총액만 공개를 하죠. 그럼 보도 가치도 없고 정보 가치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비의 건별 사용 지출 내역과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까지 청구를 해버리면은 정보 내용이 상당히 풍부해지죠. 아까 제가 기자들의 촌지 내역 같은 걸 확인하는 것도요. 지출 결의서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 참석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까지 하면 또 영수증은 그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제출한 그 영수증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액수가 맞는지까지도 교차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 이제 액수 같은 걸 청구할 때는 지출 결의서나 영수증 같은 것도 같이 청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인카드 자체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쓴 법인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에 쓴 그 카드 내역서를 달라고 하면 시간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장소에서 카드를 2개 들고 와가지고 50만 원이 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50만 원이 넘으면 누구나 밥을 먹은지 정확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과 요 시간이 겹친다. 그러면 요게 카드 끊어치기라고 그래가지고. 예, 실제로 옛날에 최시중 위원장이 이걸 되게 좋아했어요. 방통위 위원장이. 예, 이렇게 카드 2개 들고 와서 96만 원치 먹으면 49만 원 또 이렇게 이렇게 45만 원 이렇게 끊어가지고 먹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카드를 청구해서 저희가 밝혀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시간도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또 두 분께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